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먼저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있고요. 저는 이제 오퍼레이션스 분야에서 지금 조교수로, 이제 5년 차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 그 아젠다를 구성해 봤는데,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서요.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논문들 중에 그 어떤 거를 발표하면 좋을까 같이 박주영 교수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지금 진행 중인 논문들보다는 조금 더 완성된 논문을 좀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 중에서 가장 제 생각에는 이제 코절 인퍼런스를 스트롱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썼던 어떤 그런 논문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전 뒤에 5분이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Q&A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사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나오죠. 홈페이지 뭐 요즘에 아카데미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그런 얘기는 좀 빼고 싶고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보면은 누가 저한테 이 교수는 무슨 연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저는 임피리컬 리서치를 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갖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컨텍스트는 매뉴팩처링보다는 사실 그 서비스 쪽을 많이 해왔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블랙 포인트 제가 펜을 쓸게요. 세 가지 블랙 포인트를 여기 써놨는데 그 이제 서비스 오퍼레이션스 쪽에서도 특히나 리테일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 연구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 people centric operations라고 해서요. 뭐 예전에는 HR과 operation스의 뭔가 인터페이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오퍼레이션스에서도 사람이라는 그 휴먼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저도 그걸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뭐 레이버 스케줄링 같은 이슈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관심을 갖고 요즘에 보는 거는 오퍼레이션스의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그 디맨드와 어떤 커패시티 사이에 매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미스매치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드럭 쇼티지. 그러니까 의약품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 디sertation에는 사실 모두가 이제 브릭 앤 모르탈 리테일링 컨텍스트에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던 회사가 이제 피지컬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테일 체인이었고, 그 회사를 통해서 세 가지 챕터를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발표할 내용인데, 그 탈의실을 이용하는 어떤 그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비헤이비어를 좀 이해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그 리테일 체인이 보통 스토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스토어가 있는데 그 스토어 매니저와 리테일 체인의 오브젝티브가 사실 다르죠.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얼라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인센티브를 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존의 문헌을 보면 인센티브를 디자인할 때 이 스토어들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테일 그 스토어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몰려있는 스토어들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스토어들은 뭔가 다를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좀 임피리컬리 밝히고자 했던 논문이 있었고 마지막 챕터는 이제 그 세 번째 블랙 포인트랑 관련되어 있는 서플라이와 디맨드 사이의 매칭. 특히 그 중에서 저 때는 이제 그 초과 재고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거는 초과 재고가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그런 걸 봐서 저거는 이제 결국엔 북챕터로 끝났는데, 저 세 개를 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조교수가 되고 나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좀 더 확장할까? 이제 지도교수라는 그늘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디펜던트 리서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는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돌렸거든요. 그게 오늘 발표할 논문이기도 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골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젤 인퍼런스를 보이기에 가장 좋은데 너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필드 익스페리먼트 여러 번 돌리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잘해야 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랩 익스페리먼트 쪽에 관심이 가게 됐어요.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파이낸스 서포트만 된다면은 여러 번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랩 익스페리먼트를 해보자 해서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랩을 못하니까
랩을 좀 잘 하시는 분들하고 코워크를 했던 이제 진행된 논문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다 스탑됐습니다, 일단은. 다시 아마 조만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방법론 쪽으로 제가 확장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그 인더스트리와 같이 콜라보레이트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레곤에 간 후에도 계속 그 기회를 탐색을 했는데, 마침 로컬 그로서리 체인과 같이 코업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논문이 이제 그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 있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그 버라이어티에 관련된 논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체크아웃 카운터에 가면 캐시어가 이제 스캐닝을 하죠, 아이템을. 그 스캐닝을 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스캐닝을 빨리 해요. 그러면 나는 좀 천천히 하려고 할까? 아니면 나도 자극받아서 더 빨리 하려고 할까? 뭐 그런 이제 피어 이펙트를 보려고 했던 논문들은 아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뭐 그 후에 확장한 게 브릭앤몰타르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쪽도 이제 조금씩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할 기회가 있어서, 이건 알리바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올더 풀필먼트와 어떤 고객의 그 레이팅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 supply with demand 쪽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drug shortage 쪽으로 해서 이제 policy issue는 하나 제가 논문을 쓴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러닝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매뉴스크립트 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사실 제가 많이 하고 있던 논문들이 그 집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제가 많이 기회를 요즘에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게 있거나 같이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박지훈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리테일 체인에서 어떤 고객들의 탈의실 사용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좀 이해해 보고자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 스토어에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의 내용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편하게 뭐 그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저는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인데요. 아마 대부분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 뭐 대부분 다 아마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퇴근할 때 항상 저희 집 앞에 이제 웃고 있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온 수포들이 있었고, 와이프가 항상 그걸로 주문을 했거든요. 한국에 오고 나서는 그 웃고 있는 박스는 못 봤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로켓 배송 와 있는 쿠팡에서 온 박스들을 아침에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뭐 여기 몇 가지 제가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보면은 온라인 쪽에 훨씬 더 그 성장률이 빠릅니다. 그 피지컬 스토어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그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그 피지컬 스토어가 훨씬 더 커요, 사실은. 네. 근데 뭐 벌써 이게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뭐 사람들이 특히 그 리테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좀 떨었어요. 그래서 뭐 그 리테일의 종말이다, 뭐 리테일 아포칼립스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왔었고, 실제로 토이자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뱅크럽시 했고 몇 가지 메이저 했던 리테일 스토어들이 스토어를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그 예측치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몰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다. 있는 물도 없어질 판이다. 뭐 그런 식의 많은 두려운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일즈 포션으로 봤을 때 큰 비중은 여전히 피지컬 스토어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가서 만져보고 싶어 하고 느껴보고자 한다. 네.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조금 이제 아카데믹하게 엮어보면은 마케팅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고객들이, 사람들이 어떤 걸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는 5가지 단계를 따른다. 처음에는 어떤 필요성을 인지를 해야 되고, 인지한 후에는 그 정보에 맞는 어떤 그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게 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그 후보군을 추립니다. 그 뭐 consideration set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추린 후보군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만족스러운 게 있으면은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후에 뭐 만족스러운 구매였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리뷰를 남길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만족스럽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로 리뷰를 남기고 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단계를 따르는데 보통 이 인포메이션 서치와 이밸류에이션 오브 얼터너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비교해보고 하는 것들이 온라인 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죠.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고 하지만 여전히 피지컬 스토어에 가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하더라.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게 사람들이 이제 쇼루밍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피지컬 스토어에 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찾아보죠. 아, 이 물건은 보니까 온라인 스토어에 사면 더 싸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게 그 피지컬 스토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인 경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쓰고 나서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런 행동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사실 물건 살 때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해 보거든요. 이거 온라인으로 사면 얼마지? 그런 비헤이비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판스로서 그 피지컬 스토어들도 어떤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타겟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오직 타겟에서만 살 수 있는 어떤 익스클루시브한 프로덕트를 팔기 시작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딜 가나 사실 월마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강조한 거는 인스토어 픽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고 나서 굳이 기다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물건이 스토어에 있다면 바로 픽업할 수 있다. 그리고 딜리버리 피도 안 내도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순수 온라인, 그 퓨어 온라인 리테일러였던 그런 회사들도 생각을 해보면, 아, 고객들이 만지고 터치하고 느껴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그 쇼룸을 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실제 스토어를, 피지컬 스토어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와비파커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경을 팔던 회사예요. 와비파커가. 그래서 원래는 퓨어 온라인이었고, 물건을 사기 전에 워비파커가 어떻게 했냐면은, 원하는 안경테를 10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소포로 보내줍니다. 메일로 보내주면 고객이 받아가지고 10가지를 뭐 다 테스트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다 한 다음에 일주일 내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기서 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이제 돌려보내면 돼요. 다 마음에 안 들면 10개를 다 돌려보내면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비용은 고객은 하나도 내지 않고 이 와비파커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태생적으로 코스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비파커가 처음에 했던 게 미국의 주요 도시들, 뭐 뉴욕이나 맨하튼 그리고 뭐 시애틀 이런 몇 군데 쇼룸을 열어가지고 그 쇼룸은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전시만 해놓고요. 와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주문할 때는 여전히 온라인 가서 주문하게.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벌써 조금 몇 년 전의 스탯인데 지금은 아예 그 피지컬 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벤토리도 가지고 있고 가면 직접 물건을 살 수 있게.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아마 뭐 옴니 채널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등등의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제 브릭 앤 모터 스토어들이에요. 피지컬 스토어가 있는 온라인 채널은 아직 없고 오프라인만 있는 그 스토어가 아직은 제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많은 포션은 거기서 발생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코워크했던 회사는 브릭 앤 모터 스토어였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 관계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런 거였죠. 아, 이런 뭐 말씀드렸던 어떤 컴피티션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큰 장점인 고객 경험이라는 측면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고객들이 밖에 나가서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스토어 왔을 때 지갑을 열고 돈을 쓰게 만들까?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걸 잘 하려면은 저희 이제 같이 코워크하는 교수님들하고 상의해 봤을 때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실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큰 true customer를 그냥 뭐 아이 쇼핑하러 온 브라우저들로부터 구분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제한된 리소스를, OM은 항상 제한된 리미티드 리소스의 얼로케이션을 푸는 문제거든요. 이 제한된 리소스를 이 true 커스터머들한테 right 타이밍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크로스셀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관련된 품목을 더 추가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같이 코워크했던 회사가 주류 상품이 의류였어요. 주 상품이 이제 어페럴이어가지고 그 어페럴을 생각해 보면 옷가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탈의실, 피팅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탈의실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최근에 2021년에 나온 무설렘 페이퍼를 보면은 거기서 이 탈의실을 이용했던 유저들 그리고 이용하지 않았던 넌 유저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탈의실을 이용했던 유저들이 훨씬 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 번 살 때 더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나왔고요. 근데 그게 충분히 메이크 센스 하죠. 저희가 아마 탈의실 다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상상을 해보시면 내가 굳이 살 의향이 없으면은 괜히 복잡하게 번거롭게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비싼 옷을 사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뭐 싼 티셔츠 같은 거 살 때는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탈의실을 이용하는 유저들한테 집중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 탈의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스테이지를 봤을 때 Information Search와 Evaluation of Alternative 이 두 가지가 탈의실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종의 코어 패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옷들을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나한테 예쁜 핏으로 와닿는지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의실이 일종의 크로스셀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스토어 매니저가 직접 했던 그 말을 이제 컷을 따온 건데 아마 그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탈의실 근처에 보면 항상 액세서리, 뭐 모자, 스카프, 벨트 이런 것들이 다 그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입어본 다음에 한 번 더 대보거든요. 이거랑은 뭐 어떤 모자가 어울리지? 어떤 핸드백이 어울리지? 그러다 보면은 크로스셀링, 더 물건을 살 생각이 원래는 없었지만 더 사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다들 탈의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탈의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탈의실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쉘프에서, 그러니까 스토어에 물건들이 전시된 곳을 보면서 거기서 아이템들을 좀 이제 브라우즈를 할 것 같아요. 그쵸? 물건은 어떤 걸 살까, 뭐 어떤 게 좋을까를 보시고 나서 한번 이건 입어보고 싶은데 라는 옷들이 있으면 뭐 쇼핑백 혹은 쇼핑 카트에 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아이템을 선택을 했다면은 탈의실로 이동을 할 거고요. 앞에 줄이 있다면 줄을 기다려야 할 거고 줄이 없다면 바로 탈의실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탈의실 들어가서 가져온 옷이 뭐 3개라면 3개를 다 한 번씩 입어보겠죠. 입어보고 거울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옷들, 원치 않는 옷들은 그 리테일 체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리테일 체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나오게 했어요. 고객들이 탈의실에 그냥 두고 나오면 됐어요. 원치 않는 옷들은.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옷들을 더 고르고 다시 탈의실을 입어보고 이렇게 멀티플 비짓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럼 뭐 그냥 엑시트 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 그러면 펄체스 하면서 프로세스는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옷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옷이 어떻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도 물론 그 리테일 체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같이 코워크했던 그 리테일 체인 같은 경우는 그 2가지 프로세스를 따랐어요. 첫 번째는 한 직원이 그 직원은 그 브랜드나 옷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직원이 하는 거는 탈의실에 놓여져 있는 옷들을 리커버리 렉이라고 불리는 그 렉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가져다 놓는 일만 합니다. 그분은 탈의실을 돌아다니면서 탈의실에 있는 옷들을 앞에 있는 리커버리 렉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에리아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경험도 있고 지식이 있는 조금 더 이제 아마 그 hourly wage가 높겠죠. 그런 직원이 리커버리 렉에 있던 아이템들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직원은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옷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고객들이 놓고 간 옷들을 제자리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탈의실에 대해서 조금만 몇 가지 특징을 좀 짚고 가고 싶은데, 한 가지는 탈의실은 대부분 이제 셀프 서비스입니다. 모니터링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던가 아니면 없죠. 탈의실 안까지 뭐 카메라가 보고 있거나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탈의실 안에서 무슨 행태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리미티드 모니터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탈의실 하나하나를 관리하진 못하지만 그 에어리아가 있고 거기에 들어갈 때 고객들이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가는지를 직원이 체크를 하고 나중에 탈의실 이용한 후 나올 때 그 아이템만큼을 두고 가는지, 이건 사실은 일종의 도둑질 같은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요. 뭐 이제 그렇게 리미티드 모니터링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고객이 대부분 주도한다 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서비스 타임이라는 게 탈의실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지, 아큐파이 할지 그 시간이 고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리테일 체인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가 아픈 부분이거든요.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피지컬 스토어에서 가장 큰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요. 이 고객 경험을 망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컨제스천입니다. 미국에서 땡스기빙 할로데이나 이럴 때 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거든요. 물건들 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엄청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붐비고, 그래서 이런 붐비는 게 고객 경험을 사실은 피지컬 스토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고객 경험인데, 그 고객 경험을 악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포메이션 서치와 이밸류에이션 오브 얼터너티브 이런 정보 수집 같은 거에 방해를 받게 되면 내가 살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스토어의 세일즈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아규먼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탈의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탈의실에서 복잡할 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탈의실에 그러니까 옷가게에 사람들이 많으면 탈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줄 자체가 길겠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 거고, 이 사람들마다 이 페이션트 레벨이 다르겠지만, 이제 참을성이 좀 적으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내가 이거 기다리느니 그냥 안 산다. 뭐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길 테니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탈의실을 이용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 수집이라던가 아니면 비교해보는 게 조금 제한될 수 있다.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탈의실 안에다가 물건들을 진짜 많이 놓고 나가거든요. 이 많이 놓고 나가는 게 저희가 알교하기로는 팬텀 스탁아웃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스탁아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스탁아웃이 아닌데도 스탁아웃처럼 느끼는 게 팬텀 스탁아웃이거든요. 이렇게 아이템들이 여기에 탈의실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아이템이 이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저 아이템을 사려고 옷가게에 갔는데 라이트 쉘프에 가보니까 저 아이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을 스탁아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아이템이 스토어 안에 있지만 wrong place,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인 거죠. 일종의 팬텀 스탁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단부대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물건을 못 사고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 가끔은 직원분들한테 물어봐서 이 아이템이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스캔해보면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까지는 알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탈의실에 있는지, 누군가 고객이 쇼핑백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잘못 갖다 놨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아이템을 못 찾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못 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더러운 탈의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좀 주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탈의실이 예를 들어 3개가 있었다. 안 그래도 줄이 긴데 이 하나는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하면 2개밖에 안 남다 보니 오히려 더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뭐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것들은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컨제스천이라는 게 정말 세일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일단 보고 싶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왜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솔루션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또 매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observational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코노메트릭스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런 릴레이션십을 찾았고, 이제 물론 여기서 코젤리티를 보이기 위해서 뭐 그 인스트루멘털 베리어블 아마 박지훈 교수님이 강의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뭐 사용하면서 했지만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observational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코젤리티가 완벽할 수가 없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 더더욱 좀 힘들고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실제 필드에 가서 관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고 거기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한 후에 그걸 토대로 어떤 솔루션을 하나 제안을 했고 그 솔루션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코젤리티를 잘 보일 수 있는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일종의 그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이런 인버티드 U-쉐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팅룸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세일즈가 처음에는 올라가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느 순간은 세일즈가 드랍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가서 필드에서 보니까 몇 가지를 저희가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본 거는 아까 말씀드린 팬텀 스타아웃이라는 게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그냥 직원 한 명 고용해서 아울리 그 이제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서 그 직원이 탈의실에 두고 온 아이템들을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바로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두 리테일 체인에서 돌려봤는데 두 리테일 체인에서 아주 비슷한 숫자만큼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한 22% 정도 세일즈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결과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컨제스천, 이 복잡한 게 정말로 세일즈의 드랍을 이끄는지, 그러니까 too much traffic, 너무 많이 고객들이 오는 게 세일즈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여기선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럼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냐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두 개의 회사와 컨택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 리테일 넥스트라는 third party technology company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먼저 사실 뭐 제 지도 교수님한테 컨택을 한 거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요. 그 리테일러들이 일종의 클라이언트고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비디오를 설치를 해요. 카메라를. 그래서 몇 명의 고객들이 왔다 갔는지 어떻게 고객들이 동선이 나오는지 뭐 그런 걸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약간 이제 컨설팅 워크를 하는 일종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아주 뻔하죠. 우리가 이런 좋은 게 있는데 가치가 있다는 걸 좀 보이고 싶다. 너희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왔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했던 얘기는 그거 아주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못한다. 너의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을 설득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리테일 넥스트에서 어떤 그 가명처리를 했는데 리테일러 A라는 회사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그 어페럴 리테일러인데요. 한 100개 정도 스토어가 있고 한 20개 정도 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스토어입니다. 거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트래픽 정보,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오브 세일즈. 결국에 우리가 스캐닝을 하면은 그 영수증 봤죠? 그 영수증에 찍힌 정보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이 팔렸고, 언제 팔렸고, 몇 개나 팔렸고 등등등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추가로 저희가 그 레이블, 직원들에 대한 정보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100개 스토어에서 그 당시 뭐 실시간으로 사실은 스케줄링 어떤 직원이 어디서 일을 했는지 그 직원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어떤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했는지 등등등을 다 알고 있었고 이 트래픽 정보는 이 리테일 넥스트의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시간으로 타임 스탬프로 다 찍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 분석이 용이하도록 아울리 레벨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시간당으로 분석 단위를 바꾼 다음에 한 15개월치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100개 정도 스토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개 스토어가 전부 다
스토어 엔트런스에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어 안에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딱 한 개 스토어만 그 당시 파일럿을 돌리고 있어서 그 안에도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건 더 비쌀 테니까. 그래서 그 딱 한 개의 스토어만 저희가 탈의실에도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스토어 안에 몇 명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 있는 건 이 안에서 얼마나 붐비는지, 특히 탈의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한 개의 스토어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기 실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피팅룸 에어리아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16개 정도 탈의실이 그 스토어의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이 피팅룸 에어리아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입구가 여기 보이죠? 입구 바로 위에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화면이 계속 이제 리코딩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사실 이렇게 두 가지의 센서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센서를 순서대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인으로 카운트가 되고, 이 두 가지 센서를 반대의 순서로 지나가게 되면은 그 고객은 이제 아웃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보가 모여져 있었고요. 이코노메트릭스 모델은 저희가 그 인버티드 U-쉐입을 보고 싶어서 이제 쿼드레틱 텀까지 넣어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간 고객 수, 그리고 그거의 스퀘어 텀, 이게 저희의 그 키 코베리에이션이 되고요. 세일즈는 아울리 세일즈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컨트롤들을 했습니다. 그 스토어 안에 몇 명의 고객이 들어왔는지, 그때 몇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는지, 그 날에, 그 아워에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아침 시간대였는지, 저녁 시간대였는지, 그 주중이었는지, 주말이었는지, 그리고 몇 월 달이었는지, 뭐 그런 등등을 다 컨트롤 한 다음에 봤고요.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한 거는 아마 보시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좀 넘어가서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버티드 U-쉐입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탈의실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처음에 많아질 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의실 이용했던 사람들이 더 사용 확률이 높다 보니까 세일즈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탈의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세일즈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저희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재밌었던 이유는 그 컨벤셔널 위즈덤을 생각해 보면 특히 마케팅 쪽에서 트래픽을 많이 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모션들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언더라잉 어썸션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많이 오면 좋아. 트래픽이 많이 오면 세일즈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트래픽을 많이 하게 하려면은 어떤 프로모션을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알교할 수 있는 거는 좋아. 트래픽을 많이 끌고 오는 거 좋은데 근데 그 컨제스션을 잘 매니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백파이어 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흥미롭게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민은 도대체 왜 그러지? 이 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답을 못 내기 때문에 그 왜를 이해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아마 그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쿼드레틱 텀을 넣고 돌렸기 때문에 인버티드 U-쉐입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아마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U-쉐입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들을 뭐 다 했는데 모든 게 똑같이 계속 인버티드 U-쉐입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믿게 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스킵을 하고 그래서 그 인버티드 U-쉐입이 이렇게 나왔고 도대체 이때 왜 세일이 떨어지는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을 진짜 많이 썼어요. 이 논문이 제가 한 7년 걸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처음에는 그거를 모델링으로 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큐잉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다른 어썸션을 넣었을 때 어떤 어썸션 하에서 이런 인버티드 U-쉐입이 나오는가 또 해보고 그랬더니 리뷰어들이 다 인필시스트여가지고 모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델을 다 뺐고 결국에는 거기서 요구했던 거는 야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필드 스터디를 하게 됐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마 제가 제 와이프를 일종의 그 히든 코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쇼핑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쇼핑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의실이 이용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 스토어가 굉장히 붐빌 때랑 안 붐빌 때랑 내 행동이 좀 다른 것 같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좀 달라. 근데 그 말에서 사실 제가 착안을 했는데 다른 뭐 이코노믹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 실제 컨제스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 뭐 그런 식의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 아, 그러면은 이 컨제스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달라질 텐데, 그 행동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예로 여기 가지고 온 게, 이게 스피디 체크아웃 카운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10개, 15개 정도만 아이템을 가지고 가게 리밋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한 개 정도 더 가져가면 뭐 어때? 15개 가져가는 곳에 16개를 가지고 가신 거죠.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한 개만큼 그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다른 분들한테 웨이팅 타임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한 개씩 다 가지고 오게 되면 모두의 웨이팅 타임이 늘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팅룸이 셀프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링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비헤이비어를 할 유인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어떤 그 비헤이비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저희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impeding behavior라고 정했는데, definition을 보시면 any behavior that disrupts others' information search, evaluation of alternatives, or both during congestion. 그러니까 이 congestion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information search를 하던가, evaluation of alternative를 하고자 하는 걸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방해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어떤 impeding behavior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방해를 받다 보니 살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세일즈가 떨어진 게 아닐까.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탈의실로 생각을 해보면 탈의실에서 도대체 무슨 임피딩 비헤이비어가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의심이 드실 거예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 탈의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스토어에 갔는데 굉장히 붐벼요. 굉장히 붐비는 스토어예요. 근데 평소라면 내가 사실은 아이템을 한 3개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탈의실 앞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탈의실을 여러 번은 왔다 갔다 할 유인이 제가 없는 거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3개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6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한 방에 끝내야겠다. 그래서 더 아이템을 담게 되고, 두 번째 가능한 거는 주변에 이제 경쟁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이템을 하나를 관심 있는 게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걸 지금 내가 가지고 가서 입어보지 않으면 다음번에 왔을 때는 없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물건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탈의실에 들어가서 그 많은 옷들을 입어보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큐펀시 타임이 늘어날 것이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웨이팅 타임을 늘려주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은 포기하고 나갈 거고, 그러면 세일즈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저희의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가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탈의실에 많이 놓고 나옵니다. 물건을. 보통은 물건을 놓고 나오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직원들이 바로바로 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붐비는 시간대에는 직원들이 못 치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다른 고객들 응대하느라 바빠요. 항상 그 고객들을 디렉트 커스터머 헬프가 프라이어티 하이에 있거든요. 무조건 고객 응대에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다 보면 못 치우게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텀 스탁 아웃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럼 그 중에는 물건을 내가 찾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못 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세일즈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필드 스터디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까 리테일러 A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박사했던 NC 근처에는 리테일러 A가 없었어요, 스토어가. 그래서 거기는 가지 못했고 대신에 리테일러 B라는 다른 비슷한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허락을 받아서 가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찰을 뭘 했냐면요. 그 3주 동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거기서 제가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관찰했던 그 에어리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여성복들이 있고, 이게 리커버리 렉이고요. 이 안에 보면 탈의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 안에 4개의 룸이 정해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성 복권하고 여성 탈의실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서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취급을 받겠죠. 제가 하진 못했고, 그 여성 그 female RA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여성이 사실 제 박사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이제 정보를 모았어요. 어떤 정보를 모았냐면 고객이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는 시간 매저하고 들어갈 때 옷을 몇 개를 가지고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고객이 나올 때 언제 나왔는지 시간을 체크하고 몇 개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몇 개의 옷을 놓고 나왔는지, 몇 개를 가지고 갔는지를 다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근처를 계속 이틀 동안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 친구가 잘하고 있나, 뭐 그런 거 관찰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한 209명 정도, 좀 이상한 사람들 빼고 209명 정도의 고객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붐빌 때와 붐비지 않을 때 들고 가는 아이템 개수를 보니 대략 1.4개 정도를 더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일종의 impeding behavior 첫 번째에 대한 어떤 그 supporting evidence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많이 가져가다 보니 2분 정도 더 탈의실을 이용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의 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조금 그 서포팅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제가 두 번째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탈의실이 도대체 붐빌 때 탈의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실제 제가 그 필드 스터디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그 탈의실 아니에요.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죠. 여기도 쌓여있고, 여기도 쌓여있고, 여기도 탈의실 안에 지금 물건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체크아웃 카운터인데 여기도 이제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죠. 제가 뭘 관찰했냐면 그 탈의실에 붐비는 시간, 그때 어떤 주말이었는데 붐비는 시간에 2시간 동안 탈의실을 이제 클린업을 못 하더라고요. 아이템을 리플레니시를 못 해요. 왜냐면 계속 고객들이 응대를 이것저것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하느라 못 했고, 그때 세보니까 한 70개 정도 아이템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앞에 있던 이게 리커버리 렉이고 그 앞에 있던 체크아웃 카운터인데, 이거 뭐 apparently 이 체크아웃 카운터가 더 이상 이제 구실을 못하죠.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서. 여기도 대략 한 160개 정도 아이템 제가 세보니까 여기 쌓여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탈의실을 치우도록 그 팔로스가 있긴 있어요. 다만 그게 우선순위에서 좀 밑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시간 동안 못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쌓여 있고 이랬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사진도 제가 가지고 가서 거기 스토어 매니저하고 또 그 임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막 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물건들이 잘못된 장소에 있는 그 misplaced에 있는 거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저희가 분석한 결과들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붐빌 때 탈의실을 이용했던 분들이 한 3개 정도 아이템을 더 두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템을 두고 나온다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팬텀 스탁아웃은 아니죠. 왜냐면 놓고 온 아이템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컬러 아이템이 그 라이트 셰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팬텀 스탁아웃이 아니겠죠. 그거 사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팬텀 스탁아웃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를 확인해 보려면은 탈의실에 두고 간 그 아이템들이 그 스토어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이면 그건 이제 팬텀 스탁아웃이 되겠죠. 그 정해진 장소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었냐면은 그 559개의 탈의실에 두고 간 아이템들을 일일이 스캔을 다 해봤어요. 그 스캐너로 스캔 찍어보면 스토어에 몇 개 있는지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 216개, 대략 39%의 아이템들이 그 스토어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팬텀 스탁아웃 레이트이 거의 39%였던 거예요. 물론 뭐 저희가 3주 주말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랬고, 스토어 매니저한테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 일단 스토어 매니저가 굉장히 놀라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거 아마 그 extremely small이나 큰 사이즈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중간 사이즈는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 미들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는 뭐 한 6개, 7개씩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작은 거나 굉장히 큰 거는 한 개밖에 안 갖고 와. 아마 걔네 때문에 그래. 두 번째, 그거
디스카운트 된 아이템들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시즌이 지나다 보면 몇 개 안 남은 떨이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이템 자체가 몇 개 없으니 그거는 이제 스탁아웃 될 수 있지. 세 번째, 그 수영복. 수영복도 우리가 많이 안 갔다 오다 보니까 수영복 때문에 그럴 거야. 뭐 그런 몇 가지 가능한 스토리를 얘기를 해서 제가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팬텀 스탁아웃이 꼭 그렇게 익스트림 사이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이즈에서 다 발생이 되고 수영복에서도 나오고 수영복 아닌 거에서도 나오고 뭐 다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았고 또 하나 저희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그 탈의실 이용해본 아이템들, 이 아이템들이 사실은 좀 고가의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뭐 포멀 숯을 산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탈의실 제가 이용해 볼 거거든요. 비싼 돈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냥 화이트 티셔츠를 제가 사요. 내 사이즈도 알고. 그럼 그건 굳이 제가 입어볼 필요 없이 그냥 사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 근처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탈의실 근처에 한 3,200개 정도 SKU를 디스플레이 해놓고 있는데 그 아이템들의 평균 가격과 탈의실에 두고 간 아이템들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탈의실에 두고 간 아이템들이 훨씬 비싼 아이템들이었던 거예요. 기회비용이 큰 거죠, 사실. 더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임원분이 말씀하셨던 건데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가장 우리 가게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들은 고객의 쇼핑백에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탈의실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탈의실에 있는 아이템들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인 필드 스터디 부분을 조금 랩업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인버티드 U-쉐입을 보고 도대체 왜 세일즈가 떨어지는 걸까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실제 고객들이 탈의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인피딩 비헤이비어를 이제 저희가 보고자 했고요. 실제 많이 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탈의실 이용하는 것도 발견했고 많이 놓고 가서 팬텀 스탁아웃이 발생되는 것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 이유가 솔루션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인더스트리랑 같이 콜라보레이트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솔루션을 주지 못하면 사실 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막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자,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제 그 하버드에 있는 프레이라는 교수님이 썼던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 리덕션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고 온 어떤 그 커스터머 인듀스드 베리어빌리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리덕션 스트래티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탈의실에 옷을 많이 못 가져가게 막는 거죠, 시장 쪽. 붐비는 시간대에는 6개까지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실 제안을 해봤어요. 리테일러 A와 B한테 야, 한번 이런 거 테스트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했더니 둘 다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 강하게. 이유인 즉슨 우리는 고객들의 경험을 방해시키고 싶지 않아. 고객한테 방해되는 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케이, 그건 안 돼.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오케이, 커스터머들이 뭐 많이 가지고 오던 많이 놓고 가던 마음대로 하라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 어커머데이트 할게. 우리가 대응할게.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그 탈의실을 오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스피드업 시키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들어갔을 때 노크하면서 10분 됐으니까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라던가 앞에 알람을 두고서 15분 지났습니다. 알람 울리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하지만 탈의실에 두고 가는 아이템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치울 수 있고 제자리에 갖다 둘 수 있으니 이 리커버리 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해결해보면 되지 않겠냐. 요거는 두 리테일러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해요. 그 dedicated 돼 있는 레이버를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고객이 탈의실에 두고 간 옷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것만 하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필드 익스페리먼트에 관련돼서는 박지훈 교수님 그 붓캠프나 이런 거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탈의실 A와 B가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탈의실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첫 번째 탈의실에는 이런 데디케이트 돼 있는 레이버를 넣어서 클린업을 빨리빨리 하게 하고 다른 탈의실에는 그냥 지금처럼 그런 데디케이트 레이버 없이 그냥 지금 상태로 이제 굴린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본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탈의실마다 그 체크아웃 카운터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일즈를 탈의실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의 세일즈가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했고, 뭐, 사실 이런 복잡한 수식은 제가 건너가도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잘 디자인을 했다. 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OM 쪽에서 필드 익스페리먼트가 그 생각해보면요. 온라인 쪽에서는 필드 익스페리먼트가 요즘에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실험을 돌리기가 조금 쉽죠. 온라인상에서는. 근데 이 실제 스토어에 가서 돌리는 거는 굉장히 레어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OM 쪽에서는 딱 두 개의 논문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더스트리에서 그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밸류를 잘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논문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돌렸던 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성복 코너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그 탈의실을 두 개를 골랐는데 저희가 그 일부러 탈의실 하나는 1층에서 또 다른 탈의실은 2층에서 골랐습니다. 왜냐면 그 가능한 게 이 첫 번째 탈의실을 이용한 다음에 다른 그 탈의실 앞에 있는 그 체크아웃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컨파운딩 이펙트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층까지 바꿔가면서 그런 어떤 스피어버가 발생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여성복을 팔고 그리고 타겟 커스터머가 비슷한 한 40대 정도 인 브랜드의 옷들을 팔고 있는 탈의실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한 번은 1층에 있는 탈의실에 그 레이블을 추가해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2층에 있는 탈의실은 컨트롤 그룹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실 이제 바꿔서 했어요. 이게 혹시나 탈의실 스페시픽한 어떤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를 바꿔가면서 트리트먼트가 어떨 때는 1층에, 어떨 때는 2층에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보시면은 이 한 명의 데디케이티드 레이블을 넣었을 때 그 hourly sales가 대략 22.7% 정도 올라가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심플한 t-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고 뭐 디펜디브 프레임워크로 그 이코노메트릭스 모델을 돌려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결과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오케이 뭐 세일즈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월세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버 한 명 고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진이랑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 그 회사의 평균 마진이 한 40%였고요. 그리고 아울리 웨이지가 사실 15불이 안 됐죠. 그 당시에 한 10불 정도였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15달러로 잡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득이 훨씬 크다라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뭐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사실 논문을 제출을 했었어요. 이제 뭐 몇 분 라운드 돌았죠. 라운드 돌면서 갔는데, 리뷰어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 오케이, 재밌고 좋은데, 그래봤자 하나의 리테일러에서 한 거잖아. 그거 어떻게 일반화할 거야? 그, 다른 데서도 되는 거 맞아? 라는 이제 푸시백이 온 거죠. 사실 필드 익스페리먼트 하면 굉장히 그게 답변하기 어려운 푸시백이거든요. 또 돌릴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또 한 군데서 그 실험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사실. 아까는 리테일러 B에서 했던 거였고요. 리테일러 A에서도 똑같은 그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비슷한 인더스트리에 있고, 하지만 두 개가 좀 다르죠. 100개 스토어가 20개 스테이트에 있는 것과 300개의 스토어가 16개 스토어, 그 스테이 주에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점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크로스 마진도 다르고, 위치에 있는 그 로케이션 다르고, 가지고 있는 아이템 종류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거는 그 탈의실 구조가 달랐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그 리테일러 B였거든요. 이거는 그 흔히 백화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화점에 여러 가지 작은 섹터들이 있고, 그 섹터들마다 어떤 그 조그만 탈의실들이 붙어 있죠.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탈의실이 있고, 그런 에어리아가 한 뭐 한 20개 정도 있고, 그런 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실험을 돌렸던 거였고요.
리테일러 A 같은 경우, 요게 아까 첫 번째 파트 1을 했던 그 데이터가 여기서 왔던 건데, 여기는 큰 스토어 안에 탈의실들이 다 콜로케이트 돼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중간에. 뭐 자라라던가 뭐 그런 좀 큰 옷가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탈의실들이 다 같이 모여 있거든요. 이건 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이 리테일러 B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결과를 리테일러 B에서는 이미 얻었고, 만약에 똑같은 결과를 이 리테일러 A에서 얻을 수 있다면은 탈의실 구조가 이렇게 다를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조금은 더 일반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리테일러 A에서 비슷한 실험을 돌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숫자도 굉장히 비슷해서 놀랐는데, 물론 구체적인 이제 세일즈 넘버는 다르긴 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22.4%, 아까 22.7%였거든요. 대략 22%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ROI를 계산해 보니까 뭐 마진이 약간 다르죠. 43%. 그 다음에 hourly wage인 15달러로 놓고 계산해 봤을 때 여전히 득이 크더라. 실보다, 그러니까 코스트보다 얻게 되는 게 훨씬 크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디자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하게 직원 한 명만 넣어서 받고 세일즈가 대략 22% 정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이득이 컸다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얻고, 그거 가지고서 두 리테일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두 리테일러들은 어떻게 바뀌었는데, 뭐,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학자가 되고 연구하면서 그 되게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난 세상에 좀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 같이 일했던 작은 그 리테일 콜라보레이터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리테일러 A, B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테일러 A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같이 저희랑 그 컨택 포인트가 CEO였는데, CEO가 너무 신난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제 보드 미팅에 가서, 야, 이렇게 하니까 세일즈가 22%나 올라갔어.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보드 미팅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딱 했던 말이, 그거 하나 하고서 어떻게 믿냐? 말이 안 돼. 더 파일럿 돌려봐. 한 10개 정도 더 돌려봐. 라고 해서 CEO가 저희와는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따로 돌렸어요. 똑같은 걸 레플리케이트를 했고, 그리고 저희한테 나중에 얘기한 게, 우리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100개의 스토어에 다 똑같은 팔러스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희한테는 리서처로서 도움됐던 거는 이제 external validation이 된 거죠. 우리가 돌려서 된 게 아니라 남들이 돌렸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었고요. 뭐 이거는 그 코어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리테일러 B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여기는 백화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그 탈의실에 있는 아이템들이 쌓여 있으면 그걸 항상 7시 이후에 치우는 게 룰이었어요. 그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게, 이 백화점은 9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옷들을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는 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레셔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결과를 보고 나니 그렇게 쌓아두는 게 굉장히 기회비용이 크고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 후에는 이제 컨티뉴어스리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바로 좀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는 그런 식으로 팔러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원하는 어떤 아이디얼한 리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 컨클루전이라서 여기는 건너뛰고요. 저희 이 세션과 좀 맞게 어떤 이 코저 인프루언스, 인과추론이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스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살짝 마무리를 드리면서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에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저널들이 있어요. 그 Management Science, Manufacturing and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이 4개를 이제 좋은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과 올해 사이에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하나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다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리뷰는 당연히 다 4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이 코절 인프루언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저널들에 내려면 최소한 코절 인프루언스를 터치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저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리뷰어들이 어택하는 부분도 대부분 거기고, 이 JOM이나 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인스트루멘털 베리어블 어프로치를 써서 뭐 투스테이지 리스크어라던가 아니면 컨트롤 펑션이라던가 이런 걸 쓰면은 이게 미니멈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을 쓰면 좋고,
MS나 MSOM 같은 경우는 못해도 그 diff and diff 정도는 돌려야지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 instrumental variable 써서도 아직 이제 약간 바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이디얼리는 field experiment를 해야지 그래도 이게 진짜 코절 인과관계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코절 인프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그 콜수업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배울 리소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준 교수님이 정말 이 중요한 토픽에 관련돼서 계속 매 서머마다 뭐 붓캠프도 해주시고 또 이런 워크숍을 열어가지고 어떤 필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는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